넌 후계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넌 내가 평생 숨겨온 죄악이야. 그리고 이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지. 서연은 총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26해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전 대체 뭡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평생 조직 보스의 외동딸로 미래의 후계자로 살아온 강서연. 하지만 그 모든 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후계자가 아니라 조직이 죽이려 했던 표적이었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감춘 비밀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표적이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녀를 숨겼을까요? 그리고 진짜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배신과 진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가족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서연이 처음 총을 만진 건 12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 강태진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양복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왼쪽 어깨를 감싼 붕대에서 피가 스며 나왔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였고 집엔 아버지와 서연 그리고 몇몇 경호원들만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서재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책상 위에 검은색 권총 케이스가 놓여 있었죠.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나이가 됐다.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권총이 벨벳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네, 알아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것을요.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서연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언젠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지. 아버지가 권총을 들어 서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12살 소녀의 손엔 너무 큰 무게였죠. 후계자라는 건 말이야. 축복이자 저주다. 모든 사람이 널 존경하겠지.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널 노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져야 해. 누구도 믿지 마. 내 자신만 믿어. 내가 여자라서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할 거야. 그날부터 서연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총 쓰는 법, 칼 다루는 법, 사람을 읽는 법, 위험을 감지하는 법. 평범한 아이들이 학원 가고 친구들과 놀 때 서연은 지하 사격장에서 표적을 맞추고 체육관에서 전직 특수부대원에게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넌 특별해야 해.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하면 죽는 거야. 이 세계에선.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후계자라고 믿었죠. 다른 여자아이들이 예쁜 옷과 화장에 관심 가질 때 서연은 전술과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차갑고 냉철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죠. 고등학교 때쯤엔 조직 내에서도 서연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의에 배석하기도 했고 간단한 거래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죠. 저 애가 보스님 딸? 나중에 저 애가 우릴 이끌 거래. 여자가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 쉿 보스님 들으면 죽어.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존경, 호기심, 의심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서연은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요. 강서연. 강태진의 딸. 미래의 보스. 대학은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죠. 조직도 결국 사업이야. 경영을 알아야 해. 하지만 실제로 서연이 배운 건 경영 이론보다 조직의 실무였습니다. 자금 세탁하는 법, 거래처 관리하는 법, 배신자를 가려내는 법. 26살이 된 지금 서연은 이미 조직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미래의 보스. 사람들은 그녀를 빈공주라고 불렀죠. 차갑고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양 남측 구역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조직의 간부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익 배분은? 기존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좋아요. 짧고 간결한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항상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섞지 않았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넌 참석하지 마. 왜요?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일수록 자신을 배석시켰던 아버지였는데요. 그냥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제가 후계자잖아요. 위험한 걸 피하면 안 되죠. 이번엔 달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 내일은 집에 있어.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강하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서연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 양, 큰일 났습니다. 박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스님은 무사하시지만 최 실장과 김 부장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병원입니다. 강남 성모병원. 서연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직원들이 복도를 메웠고 경찰들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박민수가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 온몸에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태는? 총알이 폐를 스쳤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거라고 합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회의장에 침입한 괴한들이었는데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최 실장과 김 부장은?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사하셨습니다. 최 실장. 아버지의 20년 측근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던 상냥한 아저씨였습니다. 김 부장.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했던 사람이었죠. 그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는 제가 준비할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서연 양. 조직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인자의 신장 고문님이 임시로 지휘하고 계십니다. 장규석. 아버지 다음으로 조직에서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죠. 서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조직을 이끄는 것에 반대했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제가 곧 가죠. 서연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급히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조심해. 넌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노리는 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고 서연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직 본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장 습격. 측근들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경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장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양, 보수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세요. 곧 회복하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단순한 습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범인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용병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유럽 쪽 전문 킬러들이죠.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고용한 거예요? 그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암살이었다는 겁니다. 목표는 아마도 보스님이었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노린 암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직 보스라는 자리는 항상 그런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경호를 강화하세요. 그리고 적대 조직들 동향을 파악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서연 양. 장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서연 양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요? 후계자니까요. 보스님을 노렸다면 다음은 후계자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늘 조심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의 집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재에서 조직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창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즉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준 그 권총이 들어 있었죠. 안전장치를 풀고 서연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호흡을 가라앉히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발소리. 2명. 거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은 서재 문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고 있었죠. 침실 확인해. 낮은 속삭임. 한 명이 안쪽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당. 남은 남자의 다리를 쏴 쓰러뜨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서연은 그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죠. 침실로 갔던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당. 총알이 서연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쳤습니다. 서연은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서연.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순순히 나와. 고통 없이 보내줄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 옆 거울을 통해 남자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 30방향 약 4m.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몸을 굴려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당. 남자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총을 든 손을 쳐 올렸고 무릎으로 남자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누가 보냈어? 서연이 총을 남자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남자는 피를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겠지. 남자의 손이 입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남자가 이 안에 있던 무언가를 깨물었습니다. 곧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청산가리. 서연은 재빠르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누구라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집은 조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들 신원 확인해요. 서연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밖에 알리지 마세요. 특히장 고문님께도요. 왜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공격받았다는 걸 알면 조직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죽기 전 남자의 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겠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서연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암살자들의 신원. 그들을 고용한 배우. 그리고 왜 자신을 노리는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한 명의 측근이 죽었습니다. 이 실장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고라고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화물차가 이 실장의 차를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적혀 있었죠. 화물차 운전사는 도주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번호판이 가짜였고 얼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실장은 아버지의 신복이었어요. 30년을 함께했죠. 네, 그래서 더 의문입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양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난 2달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보세요. 최 실장, 김 부장, 그리고 이제 이 실장까지. 모두 보스님의 오랜 측근들입니다. 서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은 저나 서연 양일 수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경호를 더 강화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측근들도 보호하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장 고문님께서 서연 양을 보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찾아뵐게요. 다음 날 서연은 장규석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안개. 장규석은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측근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 생각엔 누가 하는 것 같나?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대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장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부? 자네는 우리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장규석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연 양, 솔직히 말하지. 난 자네를 후계자로 인정한 적 없네. 여자가 이 조직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님의 뜻이니 따를 뿐이지. 그런데 말이야. 장규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혹시 자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자네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네. 하지만 보고는 없었지.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직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개인적으로. 장규석이 비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그랬지. 뭐든 혼자 처리하려고 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났고.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욕이 아니야. 사실이지. 장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게, 서연 양. 이 세계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규석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의식도 또렷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죠. 서연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후계자가 아니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넌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야. 그리고 이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들어봐. 시간이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넌 강태진의 딸이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앉아라. 긴 이야기다. 아버지. 아니, 강태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도왔습니다. 27년 전이었다. 난 아직 조직의 2인자였지. 당시 보스는 박철호였어. 넌 그 이름 들어봤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철호는 냉혹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능력은 있었지. 그 사람 덕분에 조직이 지금의 규모로 커졌으니까. 강태진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철호에겐 딸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박소희. 그 사람이 제 친엄마인가요? 아니. 강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소희는 내 고모야.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고모라고요? 들어봐. 박철호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어. 그에겐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딸 박소희가 있었지. 하지만 둘째 부인,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아닌 여자와의 사이에서도 딸이 하나 더 있었어. 그게 바로 내 친엄마 박민지야. 강태진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숨겨진 존재였어. 박철호는 그 애를 인정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강태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지의 어머니가 경찰이었거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요? 그래. 잠입수사관이었어. 박철호를 잡으려고 접근했다가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민지를 낳았고. 그럼 제 외할머니는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조직에 발각됐어. 민지가 3살 때였지. 그 여자는 처형됐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됐어요? 박철호는 민지를 숨겼어. 죽이지는 못했지. 어쨌든 자기 피를 나눈 딸이니까. 하지만 조직 사람들은 민지의 존재를 알았고 그 애를 경찰의 피를 받은 위험한 존재로 봤지. 강태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난 그때 민지를 처음 봤어. 20살이었던 그 애는 정말 아름다웠어. 하지만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지. 사랑하셨던 거군요. 그래. 사랑했어. 하지만 박철호가 허락할 리 없었지. 민지는 숨겨진 치부였으니까. 그럼 어떡해? 난 민지를 몰래 만났어.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 넌 그렇게 태어났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넌 박철호의 외손녀야. 그리고 경찰의 손녀이기도 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호가 알았나요? 알았지. 민지가 임신했을 때 들켰어. 그는 분노했고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럼 엄마는? 난 민지를 숨겼어. 조직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 민지는 출산 후유증으로 죽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박철호가 날 찾아냈지.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어. 어떤 거래요? 너를 죽이는 대신 내가 조직의 보스가 되라고. 박철호는 병에 걸려 있었거든. 얼마 못 산다는 걸 알았지. 왜 그런 제안을요? 박철호는 자기 피를 잃을 후계자가 필요했어. 박소희는 딸이라 안 되고. 그렇다고 민지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날 선택한 거야. 내가 보스가 되면 그의 피가 조직에 계속 남는 셈이니까. 강태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넌 절대 진실을 알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넌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내 딸로만 키워야 한다는 거였지. 왜요? 조직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면 널 죽이려 들 테니까. 경찰의 피를 받은 아이. 박철호가 숨기려 했던 치부. 넌 조직에겐 제거 대상이었어.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절 후계자로 키우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게 하시지. 그게. 강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내 욕심이었어. 난 널 사랑했어, 서연아. 민지의 딸이자 내 딸. 난 널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할 수 없었어. 넌 특별했으니까. 그래서 절 후계자로 만드신 거군요. 거짓 후계자로. 미안하다. 그럼 진짜 후계자는 누구죠? 강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소희의 아들. 내 사촌 오빠인 박준서야. 박준서. 서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준서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 내가 보냈지. 20년 전에.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박소희가 죽은 후의 말이야.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모도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었어. 교통사고였지. 하지만 난 알아.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누가 죽였는데요? 강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직 내부의 누군가. 박철호의 혈통을 없애려는 자들이지. 왜 박철호의 혈통을 없애려는 거죠? 서연아, 조직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박철호가 만든 시스템이지.
강태진이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조직에는 비밀 금고가 있어. 엄청난 돈과 정보가 담긴 곳이지. 하지만 그 금고는 특별한 방식으로만 열 수 있어. 어떤 방식인데요? 박철호의 혈통만이 열 수 있어. DNA 인식 시스템이거든. 서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저와 박준서만 그 금고를 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비리 증거.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 검사와 경찰들의 뒷거래, 그리고 조직 내부의 모든 배신자 명단.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명단에 누가 있는데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박철호뿐이었어.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그 금고를 열지 못하게 하려 할 거야. 그래서 박철호의 혈통을 없애려는 거군요. 맞아. 박소희도 준서도 그리고 너도. 서연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를요. 아버지. 아니 강태진 씨.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 지금까지 거짓을 살아온 거네요. 서연아. 제가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조직을 이끄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 그냥 숨겨진 표적이었던 거예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연아 기다려.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6해의 인생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정체성도 미래도 모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양. 큰일 났습니다. 박민수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안 실장이 습격당했습니다. 지금 중태예요. 뭐라고요? 서연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실장. 아버지의 또 다른 측근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피투성이가 된 안 실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 실장님. 서연. 양. 안 실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조심. 하세요. 그들이 노리는 건 누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부의 배신자. 누구죠? 안 실장이 서연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장규석.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규석이 배신자라고요? 그가 준비하고 있어요. 쿠데타를. 안 실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안 실장님. 하지만 안 실장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그를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규석.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인자. 그가 배신자라는 건가요? 그날 밤 서연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만 모았습니다. 안 실장이 습격당했습니다.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장규석이 배신자라고. 설마. 믿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최근 돌아가신 분들 모두 보수님의 오랜 측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장규석을 견제하던 사람들이었죠.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 고문은 예전부터 보수님 자리를 노렸어요. 하지만 오랜 측근들이 보수님을 지지해서 못했죠. 그럼 이제 측근들을 제거하고 아버지까지 제거하면 장규석이 보스가 되는 거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장규석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민수 씨,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국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은 박준서. 제 사촌 오빠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촌 오빠라고요? 네, 진짜 후계자죠. 이틀 후 서연은 다시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태진은 더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걸을 수도 있었죠. 서연아 왔구나. 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화났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26해 동안 저는 강서연으로 살았어요.
강태진의 딸로 후계자로.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요. 서연아, 제 진짜 이름이 뭐예요? 강태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서연.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야. 박서연. 서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강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조직에 숨겨진 딸로 자랐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 항상 웃었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 경찰의 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 민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어. 자기 어머니가 범죄자를 잡으려 했던 경찰이고 자기 아버지가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사실을요. 강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항상 말했어. 자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경찰의 세계에도 범죄의 세계에도. 그래서 저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신 거군요. 저를 조직의 세계에만 가두신 거죠. 미안하다 서연아. 일주일 후 박민수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준서를요? 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더군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차가운 눈빛. 박철호를 닮았더군요. 연락했어요?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조직과는 관련 없이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를 비우시면 장규석이 움직일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오히려 잘 됐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제가 없는 동안 장규석을 감시하세요. 그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서연은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야자수가 길가에 늘어서 있었죠. 박준서의 사무실은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로펌이었습니다. 서연은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박준서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접수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서였습니다. 당신이 강서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진짜 이름은 박서연이에요. 당신 사촌 동생이죠. 준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지? 강태진. 제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강태진. 준서가 그 이름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나? 네. 총에 맞았지만 회복 중이에요. 그래? 안 됐군. 준서의 냉소적인 태도에 서연은 약간 놀랐습니다. 강태진을 싫어하시나 봐요. 싫어? 증오하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마주 앉았습니다. 내 어머니 박소희는 박철호의 첫째 딸이었어. 하지만 박철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으니까. 준서의 목소리에 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어. 조직 일도 도왔고 남자들보다 더 냉혹하게 일했지. 하지만 박철호는 끝까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어. 왜요?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박철호에게는 다른 딸이 있었으니까. 너의 어머니 박민지. 준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숨겨진 딸이었지만 박철호는 그 애를 더 사랑했어.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금단의 사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특별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는 질투했어. 그리고 미워했지. 민지를 그리고 강태진을. 준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가 죽고 너를 강태진이 키우게 됐을 때 어머니는 분노했어.
자기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는데 민지의 딸이 후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뭘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박철호의 금고를 열려고 했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실패했어. DNA가 안 맞았으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가 안 맞았다고요? 박철호의 딸인데? 준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욕이었어. 박철호는 어머니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거든. 그럼. 그래. 난 박철호의 진짜 손자가 아니야. 하지만 넌 진짜 손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였어. 하지만 난 알아. 누가 죽였는지. 누구죠? 장규석. 어머니가 금고를 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제거한 거야. 그리고 날 노렸지. 하지만 강태진이 날 미국으로 보냈어. 준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 조직과는 상관없이. 하지만 넌 다르구나. 넌 여전히 그 세계에 있어.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짓말.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난 도와줄 수 없어. 박준서 씨.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장규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노리고 있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모두 죽을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도 표적이에요. 장규석은 박철호의 혈통을 모두 없애려 해요. 여기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측근들의 죽음, 저에 대한 암살 시도, 그리고 장규석의 움직임. 모두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준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네. 그리고 곧 당신 차례예요. 준서는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금고를 여세요. 금고를 열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왜 모두가 우릴 죽이려는지, 장규석이 뭘 숨기고 있는지. 준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뭘 얻는데? 자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금고를 열고 장규석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끝내세요. 그럼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질 거예요. 준서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 일이 끝나면 조직을 해체해. 더 이상 범죄 조직으로 남으면 안 돼. 서연은 놀랐습니다. 조직을 해체하라고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이 저주를 끝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계속 이 굴레에서 살게 될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준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동업자가 되는 건가? 서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죠. 서연과 준서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양,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장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보스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임시 보스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조직원들 반응은? 반반입니다. 오랜 조직원들은 반대했지만 젊은 조직원들은 찬성했습니다.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겠군.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씨, 금고 위치 아세요? 금고요? 박철호의 금고 말입니까? 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본부 지하 어딘가에 있다고.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그들은 조직 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회사로 위장되어 있었죠. 지하 3층까지 있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지하 1층까지만 출입 가능하고 지하 2층은 간부들만, 지하 3층은 보스만 들어갈 수 있겠죠. 서연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어둡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불이 꺼져 있네.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그들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무거운 철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서연이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DNA 인식장치가 있을 거야. 준서가 문 옆 패널을 살폈습니다. 여기. 작은 스캐너가 있었습니다. 준서가 손을 갖다 댔습니다. B-, B-, B-. 거부 신호였습니다. 역시 안 되네. 내 DNA로는. 서연이 손을 갖다 댔습니다. B-빛.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됐어.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커다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도 DNA 스캐너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손을 댔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와 USB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준서가 서류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 명단. 검사, 판사, 경찰 고위층. 이게 전부 매수된 사람들이야. USB에는 뭐가 있을까? 서연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서연 양. 장규석이었습니다.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지. 자네가 미국에 간 것도 박준서를 데려온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장규석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금고를 열 수 있게 됐잖아.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군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혼자서는 금고를 열 수 없었어. 박철호의 피가 없으니까. 하지만 자네들이 있으니 가능했지.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금고 안에 뭐가 있길래? 장규석이 금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아, 여기. 그가 꺼낸 건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배신자 명단. 박철호가 평생 모은 거지. 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장규석.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난 배신자였어. 25년 전부터. 왜? 왜? 박철호가 나를 짐승처럼 부렸으니까. 충성했지만 아무 보상도 없었어. 그저 개처럼 명령만 따르라고 했지. 장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난 경찰과 거래했어. 조직의 정보를 주는 대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지만 박철호가 눈치챘고 이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렸지. 그래서 박철호를 죽인 거군요. 아니. 장규석이 웃었습니다. 박철호는 병으로 죽었어. 하지만 그 전에 강태진을 후계자로 지명했지. 그게 문제였어. 왜요? 강태진은 나를 의심했거든. 그래서 난 시간을 벌어야 했어. 강태진이 날 제거하기 전에 이 명단을 없애야 했지. 그래서 측근들을 죽인 거군요. 강태진을 약화시키려고. 정확해. 그리고 자네들을 죽이려 했지. 금고를 열 사람들이 없으면 이 명단은 영원히 잠겨 있을 테니까.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자네들을 이용해 금고를 열고 그리고 장규석이 총을 꺼냈습니다. 자네들을 처리하는 거지. 서영과 준서가 긴장했습니다. 쏘시죠. 하지만 저희가 죽으면 이 금고 안의 모든 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희는 이미 모든 걸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죠. 저희가 죽으면 자동으로 공개되게요. 장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 믿고 싶지 않으시면 쏘세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을 내려놔, 장규석. 강태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죠. 보스님. 놀랐나? 난 아직 죽지 않았어. 강태진이 장규석을 겨냥했습니다. 25년이야. 25년 동안 날 속였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보스님, 오해입니다. 닥쳐. 강태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실장이 죽기 전에 모든 걸 말했어. 내가 모든 일의 배후라는 걸. 내가 측근들을 죽였다는 걸.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강태진이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박철호의 명단.
그리고 내가 경찰과 거래한 모든 기록. 다 여기 있어. 장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선택해. 순순히 죗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절대. 장규석이 총을 쏘려는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당. 서연의 총알이 장규석의 팔을 맞췄습니다. 장규석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규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장규석이 체포된 후 조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였죠. 강태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영과 준서가 양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강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신자 장규석을 처리하는 것. 둘째, 이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장규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는 25년간 우리를 배신해 왔습니다. 경찰의 정보를 팔았고 우리 측근들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는 박철호 전 보수님이 남긴 금고에 있습니다. 여기. 강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규석이 경찰과 거래한 모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돈의 흐름까지. 간부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습니다. 장규석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를 경찰에 넘기는 것.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경찰에요?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강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우리도 똑같은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우린 정의의 편에 서는 겁니다. 보스님, 하지만 우리도 범죄 조직인데. 그래서입니다. 강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는 꼿꼿이 섰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 조직의 미래에 대해 모두가 강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해체라니. 보스님,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강태진이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조직은 50년 전 박철호 보스님이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마약을 팔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갈취합니다. 이게 박철호 보스님이 원했던 조직입니까? 한 노인 간부가 일어섰습니다. 보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박철호 보수님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달랐죠. 우린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약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스님, 젊은 간부가 말했습니다. 조직을 해체하면 우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계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강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조직을 합법적인 회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회사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있죠. 이걸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건설, 유통, 금융, 뭐든 가능합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불법 사업을 정리합니다. 마약, 도박, 폭력 모두 중단합니다. 둘째,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합니다. 저희가 이미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을 검토했고요. 셋째, 조직원들을 재교육합니다. 사업가로 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조직이 합법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최소 3년은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성공하면 우린 더 이상 경찰에게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태진이 대답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직의 비밀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대가로 퇴직금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투표하겠습니다.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천천히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80% 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응. 좀. 서연이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어. 뭐가? 조직을 바꾸는 것.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범죄 조직이 합법 기업이 되는 게 가능할까? 준서도 옆에 섰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안 하면 영원히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 서연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도와주는 거야?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준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매일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게 편한 거야? 언젠가 누군가 날 찾아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난 도망쳤어, 서연아. 10년 동안. 하지만 이제 알았어. 도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맞서야 해.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함께 해줘서. 우린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조직이 합법화되면? 모르겠어. 아직 생각 못 해봤어. 후계자 자리는? 그건.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난 후계자가 아니야. 알잖아. 그건 거짓이었어. 하지만 조직원들은 널 후계자로 보고 있어. 아버지도 널 원하고. 너는 어때? 나? 준서가 웃었습니다. 난 사업가가 되고 싶어. 범죄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정직한 사업가. 그게 내 꿈이야. 그럼 나더러 맡으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강요는 안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준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난 지켜봤거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넌 타고난 리더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뭐지? 둘은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본부 로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규석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로. 뭐라고요?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강서연 씨? 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이지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네. 장규석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강서연 씨 아니. 박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은 박철호의 외손녀더군요. 그리고 당신 할머니는. 이지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관 박은주. 27년 전 잠입 수사 중 순직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경찰의 손녀예요, 서연 씨. 아이러니하네요. 범죄 조직의 후계자가 경찰의 피를 받았다니. 서연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편이 되세요. 조직을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죠? 당신은 경찰의 손녀예요. 당신 할머니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으셨어요. 당신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제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제 가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지연이 비웃었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족인가요? 네. 서연이 똑바로 이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저를 지켜줬어요. 저를 키워줬고요. 그러니 저도 그들을 지킬 겁니다. 이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린 적이 되는 거네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죠. 이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보죠. 경찰들이 물러갔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범죄 조직 후계자 경찰 손녀로 밝혀져. 박철호 조직 3대째 이어진 범죄 왕조. 강태진 보스 경찰의 딸 숨겨 키워.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양. 박민수가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찰 편이 아니냐는 의심이. 알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하겠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2시간 후 모든 조직원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정체에 대해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박철호 전 보수님의 외손녀입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는 경찰이었습니다. 잠입수사관이었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박철호를 사랑하게 됐고 제 어머니를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어머니 박민지는 평생 숨겨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조직의 치부였죠. 그리고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강태진 보스님의 딸로 후계자로.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한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를 배신할 거 아니요?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손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말뿐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하겠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철호 전 보수님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입니다. 경찰과 검찰, 정치인들의 비리 증거들이죠. 제가 이걸 경찰에 넘기면 조직은 무너질 겁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닌 정직한 조직으로. 조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 양의 말이 맞습니다. 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양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맞아요. 다른 조직원들도 일어섰습니다. 서연 양은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가 서연 양을 믿어야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이네. 장규석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호송되어 왔지만 얼굴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장규석이 여기 있죠? 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지연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장규석의 증언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이지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서연 당신은 체포됩니다. 살인교사 폭력 공갈. 여러 혐의로요. 뭐라고요? 조직원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 양은 아무 죄도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장규석이 웃었습니다. 서연 양이 명령한 모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증인들 다 있어요.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조작된 거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보죠. 이지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됩니다. 조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서연 양을 데려가려면 우리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경찰과 조직원들이 대치했죠. 그때 강태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보스님, 물러서라고 했소. 조직원들이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강태진이 이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이요? 서연을 체포하는 대신 저를 가져가시오. 모든 범죄는 제가 명령한 겁니다. 서연은 그저 제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아버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는 아직 회복도 안 되셨어요. 괜찮다, 서연아. 강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널 지키는 것. 하지만 서연아, 넌 이 조직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난 너무 오래 범죄자로 살았어. 난 바뀔 수 없어. 강태진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다르다. 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내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 아버지. 이지연이 강태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진, 당신은 체포됩니다. 강태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강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